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3차 코로나 웨이브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연초 찾아온 기습적인 한파도 이제 한풀 꺾인 듯한 지금입니다만,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언론 플레이, 이낙연 대표를 향한 가짜뉴스 우매로 피곤한 요즘이기도 합니다. 18일날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고, 이재명을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출연한다는 한 판타지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격적으로 작가가 물러나고 급하게 지금 PD가 땜빵으로 대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공교롭긴 합니다. 올 가을쯤에나 이제 대선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아직 한 반년 이상 남았죠. 그런데도 벌써부터 이러니 올해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까 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재명 지사는 두 개의 메이저 TV 채널에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JTBC 신년토론과 이번에 말씀드릴 KBS 심야토론입니다. 반대자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인위적인 이제 체급 키우기로 보여서 이명박을 대선 주자로 띄워대던 모습과도 이제 좀 겹쳐 보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팟빵을 통해서 골드문님, 찌질이님, 그린그린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9일 KBS에서 생방송 심야토론 0109 신년기획 심야토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라는 이제 제목으로 심야토론이 방송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자로 이재명, 그 다음에 이종구 전 질본본부장, 이분은 찾아보니까 그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질본본부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홍기빈 칼폴라니 경제연구소장. 칼폴라니 경제연구소 하면은 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는 이제 정태인이 예전에 있었던 연구소로, 지금도 있나? 이건 제가 안 찾아봤네요. 좀 익숙하실 겁니다. 아무튼 홍기빈 이 양반까지 이제 4명의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심야토론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딱히 토론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토론 이러면은 이제 쟁점을 두고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KBS 심야토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 비판적인 톤을 옅게 깔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대담이다, 심야 대담으로 제목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토론은 전반부는 방역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코로나 시국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전반부에서 이재명은 갈수록 찾아올 그 코로나 웨이브의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진행시키기를,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공공의료의 어떤 캐파는 굉장히 부족한 편에 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때는 그 부족한 공공의료의 역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했는데, 3차를 맞은 지금은 공공의료 역량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었기에 민간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런데 이제 그 협조를 구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서 이제 갈등이 많이 불거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는 평소에 공공의료에 투자도 별로 안 하는데 이럴 때 많이 주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또 추가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애썼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차로 끝날 것도 아니고 4차, 5차가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 민간 동원 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 5차 더 찾아올 수 있고 그 웨이브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에는 저도 수긍하는 바입니다. 공공의료 영역을 이제
처음부터 계속 자력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묘하게 이제 정부를 까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읽혔습니다. 하지만은 뭐 굳이 여기서 그 정부를 쉴드를 치자면은, 한국은 의료 역량이 이제 그 볼륨으로만 따지면은 선진국들에 비해 이제 부족한 면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걸 이제 의료보험 체계로 많이 보완을 해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 뭐 특히 소도시 이하의 이제 뭐 시골들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민간 병원이 많이 없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료보험 체계가 그 부족한 공공의료 수요를 상당히 잘 커버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이랑 공공의료 인력, 뭐 시설 요것 자체만 비교해가지고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반정부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에게 뭐 같이 정부를 비판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스탠스임을 내세워서 호감을 얻으려는 수작질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웨이브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질 것이며 이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더더욱 코로나로 인한 긴급 재정 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죠. 뒤에 찾아올지도 모를 더 규모가 큰 웨이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보편적으로 몇 번 해버리고 나면은 이재명 지사 본인도 말한 민간 동원 체계에서의 보상은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뭐 경기도에서는 상품권 찍어서 줍니까? 그걸? 이 심야 토론이 정말 토론이었다면 상대 측에 패널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 없죠. 이건 토론이 아니고 거의 대담에 가깝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그 SNS상에서 심야 토론 방송 이후에 가장 많이 인용돼가지고 회자되고 이제 뭐 비판받고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저 그대로 한번 상대모사는 힘든데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서 이거를 좀 늘리려고 방학 때 안 쓰는 기숙사를 이제 동원하는데도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정치도 섞이는 거죠. 요거 이제 경기대 기숙사 이야기죠. 일단 방학 때 안 쓰는 기숙사라는 말부터가 이제 틀렸습니다. 방학 중에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죠. 아시다시피 뭐 방학 중이라고 해도 계절학기를 수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내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해외 유학생들이 이런저런 전국에 웬만한 대학에는 다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대학 기숙사가 방학으로 인해서 거주 인원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안 쓴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도 관내에 다른 유용 가능한 시설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경기도 기숙사를 그렇게 막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증발한 건지에 대한 그 뚜렷한 해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거기를 증발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 정치도 섞인다. 요 말이 저는 가장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섞인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경기대 기숙사 문제에 개입하고 이재명 비판 여론을 만들려 했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외부 세력이나 작전 세력론 같은 거를 작전 세력이 개입됐다,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 그런 이야기를 애둘러 이제 풀어낸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흘리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시청자 상당수는 이제 그냥 듣고 흘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재명 지지층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흘려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딱 꽂히는 그런 말이죠. 특히 지지자들한테 이제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숙사건으로 이제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작세들 수작질이니까 뭐 잘 먹어달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의도가 이제 뒤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열을 책동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관심사는 오로지 민주당의 이제 대선 경선에 쏠려 있을 테니까 이 소리는 민주당 내부 분열 책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민주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건 이제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분열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항의하는 경기대 학생편에서 이 사안을 말하는 사람들 전부가 다 민주당원인 건 아니니까요. 이 자신을 향한 모든 비판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식의 인식, 뭐 이것을 자신이 지지자들에게 이제 자꾸 어필하는 그런 말들, 이건 독재의 인식이고 독재의 언어입니다. 네. 저는 이런 클리셰를 이제 홍준표를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홍준표가 이제 과거에 뭐 자기가 정치하게 된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검사 시절에 그 권력의 영리를 건드려서 자기 신상이 좀 위태해짐을 느꼈고, 신변이 위태해짐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 낙곰새에서 김어준이 홍준표를 해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재에서 이동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뭐 의원 배지를 달면은 면책 특권도 생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선출직으로서 이제 그 국회의원의 권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명박근혜 시절을 지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뭐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 제기, 비판, 그다음에 뭐 사법 처리 등의 공격들을 정치적 공세, 뭐 정치적 탄압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말은 그 발언의 당사자의 정치적 체급이 커질수록 잘 먹힙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이제 부당한 방법들로 권력을 획득하거나 혹은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해왔습니다. 부당한 방법들을.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지적은 늘 자신을 향한 정치공세나 탄압인 양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남시장 시절보다 경기도지사로 이제 체급이 많이 커진, 그리고 대권주자로서 체급이 더 커진 지금은 저 말들이 점점 더 잘 들어먹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지자나 아니면은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이재명이 결국 대권을 노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은 자신의 저런 어떤 부정적인 뭐 치부들을 숨기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가 결국은 그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함인데, 그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부정을 계속 저질러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뭐 다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긴 할 겁니다. 뭐 이명박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근데 다만 그렇게 이제 그 결말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가 그게 문제겠죠. 아무튼 이 토론에서 그 방역 문제는 뭐 이후의 이야기들은 뭐 요양병원 문제,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만은 뭐 이건 그냥 대충 패스하겠습니다. 뭐 그다지 특별하다 싶은 지점들은 없었고, 다만 이제 뭐 자기가 그 방역 담당자, 그 실무자다, 뭐 그런 것들 계속 어필하는 거,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은 아마 박원순 시장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당진성이 가장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지금 공석인 마당에 그 다음으로 큰, 뭐 인구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가장 크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그 다음으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위상으로 볼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경기도지사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시장이 계속 이렇게 TV 토론에 나왔다면은 이건 상당히 좀 억지스러운 그런 섭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이건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김어준식으로 따지자면은 박 시장 서거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이재명 지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토론회 후반부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경제 문제를 주로 다뤘고, 뭐 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 뭐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나 뭐 방청객 인터뷰 등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재명은 이 후반부에서 정부를 전혀 방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도지사로서 나온 데는 방역의 어떤 담당자 중 일원으로서 정부를 대변한다는 그런 위치도 갖고 있을 텐데 정부 방어하는 입장은 전혀 없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뷰한 사람 중에 이제 카페 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어째서 같은 요식업인데 식당은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홀에서 장사가 가능한데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하게 되어 있나 같은 불만을 말했을 때, 그거 이제 식당의 특수성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건지 뭐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식의 방어 논리를 펼치지를 않더라고요. 식당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들은 뭐 의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수 생존 시설인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해줬으면은 저 식당 사장의 논리가 상당수 이제 좀 반박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어떤 규제를 정할 때 늘 경계 지점에서 이제 불만이 발생한다,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하면은 5인은 되는데 왜 6인은 안 되냐,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 업계들의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제는 좀 더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부대로 돈을 더 풀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하다못해 원희룡 불러온 것도 아니고 야당 지자체장 불러온 것도 아니고 여당이 지자체장 불러왔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정부대로 돈 더 내라 소리 하고 있고, 이 여당 소속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런저런 불만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장구 칠 게 아니라, 뭐 불만들은 이해하지만은 정부의 입장은 이러하더라고 이제 방어 논리를 펼쳐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행정이든 어떤 정책이든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불만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는 게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의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불만에 맞장구 치고 정부 비판에 동참하는 거는 그냥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 전원한테 10만원씩 주면 다들 행복합니까? 이 홍기빈 칼폴라니 연구소 소장은 뭐 갑자기 자기가 이재명을 도발하겠다면서 한다는 소리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무슨 도발이에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얼마 전부터 최백은이 뭐 선별하고 보안은 상호보완적이라고 연락이 문 띄워놨고, 이재명도 지금 그 워딩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낯간지러웠습니다. 네. 거기에 대고 이제 이재명이 말하기를 뭐 맞는 말인데 뭐 선별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작년 여름에 지원하기로 한 선별 작업을 경기도는 아직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뭐 선별 작업과 선별 지원 같은 경우에 단순히 행정부에서 선별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까지 병행해가지고 저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별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기 상황이 위급하고 증명할 수단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해서 그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은 선지급 후에 이제 검토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지급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시장도 없는데 뭐 1,000만 인구를 그렇게 커버를 다 했는데 무슨 경기도가 지금까지 선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엄청 무능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이제 지가 맨날 밀고 있는 보편지급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뭐 위급 상황에 10만엔 현금으로 줬더니 다들 안 쓰고 저축하더라 같은 소리도 합니다. 아니 상품권으로 주는 거나 현금으로 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품권 액수만큼 덜 쓰고 저축해버릴 텐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상품권을 지급을 하되 평소 소비 수준 이상으로 많이 지급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쓰던 것보다 더 쓸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없는데 상품권 지급이 대체 현금 지급하고 무슨 차별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절실한 사람에겐 그리고 현금 지급이 훨씬 유용합니다. 뭐 통신비나 교통비 같은 게 지금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현금 지급이 훨씬 유용하죠. 그리고 좀 간과하기 쉬운데 의외로 이 통신비나 교통비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당장 전화랑 교통비까지 안 남아돈다 그러면은 밥 벌어먹고 살 방법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SNS상에서 코나이를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코나이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기사가 지역 상품권에 이제 집착할수록 유일하게 이득 보는 곳이 있다면은 그건 코나이입니다. 요 기사가 이제 최근에 한 트위터리안께서 이제 지나간 기사인데 다시 발굴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보신 분들이 제법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팩트의 작년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경기도 한정판 지역 화폐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 이제 11월 17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순 도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소개한 그런 기사입니다. 김인순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작년에 이제 이재명이 한창 작년 하반기에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상품권 한정판이라고, 경기 지역 상품권을 20만원 충전할 때 충전함과 동시에 이제 사전 인센티브를 2만원, 그러니까 10%에 달하는 사전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20만원을 전부 다 사용했을 때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래서 총 이제 5만원을 지원한다. 그런 정책인데, 이제 이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걸 많이 내세웠습니다. 당초에 이제 1,000억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33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는데, 실제 지급 인원은 26.9%, 89만 6천 명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김인순 의원이 지적한 바는 소비지원금으로 333만의 도민이 혜택을 받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 매출이 최대 8,300억 원 증가한다는 기대 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지표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 효과를 많이 못 받고 그게 이제 외부에서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홍보는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저런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기를, 예산을 설계할 때부터 이제 졸속으로 했다. 경기도 추경 증액 당시에 코로나19 위기 긴급 지원으로 편성됐던 500억 원이 포함돼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 써야 될 돈인데 500억을 뭉텅 긴급 편성은 500억을 다 여기다 때려박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 지역상품권 포인트 말소시효가 3년인데 이후에 남는 잔액, 그리고 이제 이 지역상품권 포인트에 대한 그 코너아이가 받게 될 1,000억 원 예산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게 이게 경기도로 도로 환수되는 게 아니라 코너아이로 귀속되는 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고, 경기도 이제 유광열 경제실장이라는 양반은 좀 급하게 진행됐는데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지역상품권의 낙전 수익과 이자 수익이 코너아이로 귀속된다는 이 지적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인천시의 경우만 해도 이 낙전 수익들이 지자체로 다시 환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환수 못할 것도 아니었는데 경기도는 어째서 이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상품권의 취지가 지역 외부로 나가는 자금 흐름을 최소화시키고 지역 내의 자금 흐름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지금 빠져나가는 돈들이 이제 항목별로 보면은 일단 수수료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 카드 제작비가 또 개당 단가가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제작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간 현금에 따른 이자 수익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낙전 수익도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까? 코로나19 본사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거 따지면은 경기도의 돈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건데요. 이 인센티브까지 더하면은,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최근 그 장덕천 부천시장의 트윗에 따르면은 이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소요 예산에서 국비 지원이 55%, 부천시가 36%, 그다음에 경기도는 9%의 비율로 재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좀 상당히 웃깁니다. 저는 이 지역상품권에 따른 일련의 어떤 이재명의 발언들을 다 이제 이재명 본인 선거운동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지자면은 이재명 본인의 대선 선거운동을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기도비도 아니고 국비랑 관할자치단체, 이렇게 해갖고 보이냐. 관할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이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이런 비용들은 그냥 현금 지급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들입니다. 이미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홍보비는 연락을 써대고 계속 좀 피곤하게 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이제 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지역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으면 앞서 발행한 상품권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그러니까 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상품권 발행해서 이쪽으로 현금이 들어와야지 먼저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코너아이만 착실하게 계속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SNS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지사나 뭐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향한 비판에 대고 내부 총질 하지 마라, 원팀이다, 그런 말들을 해댑니다. 원팀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원팀이라는 말은 굉장히 엄밀하게 써야 합니다. 각자의 머릿속에 그려진 원팀이 같지가 않거든요. 대통령 지지자인 제가 그리는 원팀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렇게 청와대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원팀을 깨는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원팀을 깨는 게 아니라 원팀을 깨는 소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최근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보도한 여론조사 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이 47%, 정권 유지를 바라는 비율이 39%라고 합니다. 이건 뭐 집권 말기에 이를수록 어느 정권이든 교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이 조사 자체가 뭐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지표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행정의 그런 결과들과 상관없이 크고 작은 불만들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교체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어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이제 지역구를 얼마나 착실히 다지고 지역에서 조직을 얼마나 잘 굴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역 지역구 의원이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대선은 다르다. 대선은 그 집권 세력에 대한 정권 심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야당이 유리하다. 뭐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므로 이제 정권 심판론이 득세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명박에서 이제 박근혜로 정권이 이제 이어진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 야당 노릇을 박근혜가 당시에 했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의 주체가 돼서 이명박 비판 세력의 지지까지 업고 대통령이 된 거다. 뭐 김어준은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동영도 같은 짓을 했죠. 하지만 뭐 저쪽 지금 국힘당,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 그쪽 계열에서는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박근혜지만은 민주당 역사에서는 저런 식으로 대권을 잡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이제 경선 당시에 그 DJ를 비판하는 이인재를 두고 뭐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셨죠. 잘못된 정치행태고 뭐 인간이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이런 건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가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이기도 하면서 집권당의 당원으로서 뭐 대통령 지지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비판은 그 상대 측에게 맡기고 들어오는 비판을 같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죠. 뭐 욕하면 같이 욕 먹어주고, 저쪽에서 욕하면은 뭐 그 욕이 부당하다면은 방어 논리로 설득을 해야죠. 근데 이제 뭐 같이 저쪽에서 욕하니까 같이 욕하고 대통령 같이 부정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이재명 관련해서 뉴스가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뭐 제가 미처 소화 못한 것들도 있고 대부분은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걸러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러내서 결국은 또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엔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